안녕하세요. 태아의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최욱은 작가님의 쇼타임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의 이야기들이 그려진 단편 산문집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잊고 있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저처럼 추억에 빠지시는 분도 과거의 대한민국은 이랬구나 하면서 놀라움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책 읽는 것을 허락해 주신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낭독 시작합니다. 쇼타임. 최욱은 작. 도서출판 답. 우유. 국민학교 3학년에 올라가고 며칠 후에 조회 시간이었다. 환한 얼굴로 교실에 들어온 담임 선생님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우리 학교가 우유급식 시범학교로 선정됐다. 좋지? 우리들은 모두 우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리고 잠잠해졌을 때 똘똘하기로 소문난 여자애가 물었다. 선생님, 그게 뭔데요? 그러자 담임이 빙긋 웃고는 또박또박 말했다. 우리 학교가 우유 있지, 우유. 그거 급식 시범학교로 뽑혔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이들이 굳은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담임은 너희들이 우유를 매일 먹게 되는 거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아이들이 진짜로 흥분하기 시작했다. 와, 우유를 매일 먹게 되다니. 와, 물론 그때도 시중엔 우유 배달 제도가 있었다. 당연히 집에서 우유를 먹는 아이들이 있었다. 남의 집에 배달된 우유를 슬쩍해서 먹는 아이들도 없진 않았다. 하지만 이쪽도 저쪽도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물에 타먹는 가루 우유 말고는 먹어본 기억이 없었다. 그날부터 두근두근 설렘이 시작됐다. 학교를 오가고 오전 수업을 듣고 도시락을 먹고 운동장으로 뛰쳐나갔다가 다시 오후 수업에 임하고 그 숨가쁜 일정 사이사이로 문득문득 우유가 떠올랐다. 와, 우유를 매일 먹게 되다니. 와. 그런데 며칠 후 아버지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우리 이사 간다. 이사만이 아니라 전학도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날짜를 따져보니 우유 급식이 시작되기 하루 전이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아, 나도 모르게 단말마에 가까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이상은 내색하지 않았다. 나는 감정, 특히 욕망을 드러내는데 서투르다. 그 이전부터 그랬다. 아마 2도를 넘긴 이후로 줄곧 그랬던 것 같다. 게다가 이사는 이미 확정됐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그렇다고는 해도 몹시 우울한 날들이었다. 학교엔 두 부류의 인간이 존재했다. 우유를 매일 먹을 수 있는 인간들, 그리고 나. 처음엔 그들이 부러웠지만 이내 미워졌다. 마치 그들이 모의해서 나를 쫓아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혼자서 전교생을 상대하자니 기를 쓰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니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미움이 더 커졌다.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아버지가 전학수속을 하는 동안 나는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아쉽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하지만 교문을 나서는데 느닷없이 심장이 덜컥거렸다.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다. 하루만 기다리면 우유를 먹을 수 있는데 매일 먹기는커녕 우유 맛도 못 보고 학교를 나와야 하다니. 당장이라도 다시 뛰어들어가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 있고 싶었다. 우유를 먹어볼 수 있는 날까지만이라도. 모퉁이를 돌아 학교가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갑자기 세상이 흐려졌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그걸 닦지 않고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아버지는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보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보기를 바랐다. 내 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세상이 싫었고 우유가 원망스러웠다. 우유를 알기 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갑자기 울음이 소리로 터져 나왔다. 아버지가 낌새를 채고 다가왔다. 나는 아버지가 묻기도 전에 꺽꺽거리며 내가 울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토해냈다. 학교가 우유 시범 급식 지정학교. 아버지가 용케 알아들었다. 우유 먹고 싶어서 그래?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려고 했다. 하지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어서 그만 세로로 젖고 말았다. 야, 그렇게 먹고 싶으면 말을 하지. 마침 주변에 가게가 있었다. 아버지는 당장에 그리로 갈 듯 하더니 잠시 주저했다. 이윽고 아버지가 우유를 사주며 말했다. 야, 이거는 네 형이나 동생한테 말하면 안 된다. 우유는 제법 큰 병에 담겨 있었다. 마개를 따고 살짝 혀를 대보고는 놀라 자빠질 뻔했다. 우유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다. 나는 비릿하면서도 고소한 그 맛에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다. 병 주둥이에 입을 댄 채 보이지도 않는 학교를 돌아보았다. 전교생에 대한 미움과 질투가 다시 솟구쳤다. 이 나쁜 놈들. 이렇게 맛있는 우유를 자기들끼리만 매일 마시다니. 저녁이 되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배가 꾸르륵거리더니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뱃속에서 거대한 물결이 생겨나는가 싶더니 목적지를 향해 맹렬하게 흘러갔다. 괄약근이 엄청난 속도로 수축됐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때 우리 집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학고방이었다. 불행하게도 화장실이 엄청나게 멀었고 길이 울퉁불퉁했다. 살펴가기엔 너무 급했고 안전하게 달리기엔 너무 어두워져 있었다. 게다가 나는 아무 데서나 엉덩이를 까기엔 너무 점잖은 소년이었다. 밖으로 나서자마자 불길한 기운이 엄습했다. 나는 고도로 정신을 집중했다. 하지만 몇 걸음 옮기기도 전에 좋지 않은 예감의 법칙이 실현됐다. 허둥대다가 자빠졌고 동시에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나설 때보다 엄청 무거워진 팬티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3학년이나 되는 놈이 바지에 똥을 싸다니. 수치심과 혼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마당에서 서성대는데 엄마와 6살짜리 여동생이 나왔다. 나는 숨기고 싶었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불없는 마당은 캄캄했고 오염된 팬티는 비교적 멀쩡한 바지로 가려져 있었으니까.
하지만 엄마는 단숨에 귀신같이 알아챘다. 이게 무슨 냄새야? 내가 당황해서 주춤거리는 사이 여동생이 쪼르르 달려와서 소리쳤다. 엄마, 작은 오빠 똥 쌌어. 여동생을 때리고 싶었지만 손이 너무 더러웠다. 엉엉. 서러운 울음이 터져나왔다. 엄마는 여동생을 얼른 방으로 들여보냈다. 나는 엄마가 나를 혼내려고 그러는 줄 알았다. 뜻밖에도 엄마는 나를 위로했고 더러운 엉덩이를 씻어주었고 새로운 팬티로 갈아입혔다. 그리고 엄마는 큰 탈이 난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나는 배시시 웃으면서 괜찮다고 엄마를 달래줬다. 그 순간 뱃속에서 전쟁이 재개됐다. 나는 즉시 화장실로, 이번에는 엄마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달려갔다. 하지만 서너 걸음도 못 가서 사고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뱃속에 남아있던 우유가 물처럼 줄줄 새버린 것이었다. 팬티만 입고 있어서 피해가 최소화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우유의 공격은 새벽녘, 내가 팬티 없는 소년이 될 때까지 계속됐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 배에 살짝 힘을 주어 보니 물결의 흐름이 멈춰 있었다. 여유를 되찾자 갑자기 소름이 끼쳤다. 와, 우유를 매일 먹을 뻔했다니. 와, 갑자기 학교 아이들의 분류 방식이 바뀌었다. 매일 우유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가련한 아이들. 그리고 나. 매일매일 갈아입을 팬티 여러 장을 가방에 넣고 다닐 수백 명의 아이들을 생각하니 그렇게 측은할 수가 없었다. 며칠 후 이런저런 수속을 마치고 발걸음도 가볍게 새 학교로 가는데 문득 불안해졌다. 새 학교도 우유를 주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기차는 1시에 떠나네.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에 오른다. 오후 1시 정각에 출발하는 열차다. 열차에 오른 시간은 12시 52분. 평일 오후의 열차는 적막하다. 내 자리는 창가다. 창 밖으로 건너편 플랫폼에 정차한 열차가 보인다. 내 옆자리는 비어있다. 숨을 고른다. 지금부터 출발할 때까지가 제일 설레는 시간이다. 저 빈자리에 누가 앉을까? 기대를 밀치고 기억들이 떠오른다. 험상궂은 남자와 왕조 시대를 사는 노인. 애써 떨쳐내고 마음을 진정시킨다. 나쁘지 않아. 푹 잘 수 있으니까. 눈을 감는다. 이번엔 아름다운 이미지가 빈자리로 다가온다. 육감적이고 도발적이며 개방적이고 유머러스하며 지적이면서 동시에 백시스러운 미인. 완벽을 바라지 말자. 미인이면 된다. 턱수염이 있어도 상관없다. 콧수염만 없다면. 출발 시각이 다가온다. 나는 여전히 비어있는 옆자리를 흘끔거린다. 출발은 혼자인 채로가 좋다. 자리가 채워지는 건 늦을수록 좋다. 다음 역, 그 다음 역, 또 그 다음 역. 매번 실망하고 아쉬움을 뒤로 하고 조바심으로 새로운 역을 맞이하는 것이 그 한없이 연장되는 설렘이 좋다. 어쩌면 격렬하게 그리워만 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미인이 곁에 앉는다고 내가 뭘 어쩌겠는가. 차창에 비친 실루엣을 흘끔거리는 거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틀림없이 거기 있어줘서 고마웠단 소리도 못하고 떠나보내겠지. 그나저나 이상하다. 객차에 여전히 나 혼자다. 평일 점심때라고는 해도 너무 썰렁하다. 마침내 약속된 시간이다. 미동도 없이 열차가 뒤로 움직여 착각이다. 출발한 것은 건너편 플랫폼에 정차해 있던 열차다. 아련하게 영내 방송이 들려온다. 부산행 1시 KTX 열차 출발합니다. 저것은 내가 탔어야 할 열차다. 조용히 짐을 챙겨든다. 그리고 이제야 열차에 올라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을 거슬러 1시 15분 출발. 부산행 열차에서 내린다. 작은 생활형 교훈을 뇌리에 새긴다. 다음에는 열차 번호를 꼭 확인해야지. 명작의 조건. 어느 날 아내가 아마추어 화가로부터 그림을 선물 받았다. 내 눈에는 좋아 보였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는 명작이었다. 하지만 믿을 만한 눈은 따로 있다. 내 눈은 아니다. 그림 어떠냐고 아내가 묻길래 이렇게 대답했다. 나쁘지 않네. 뭐 늘 그런 식이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는다. 속으론 판단해도 섣불리 내놓지 않는다. 대개의 분야에서 그렇지만 그림에는 유난하다. 국민학교 1학년 때 담임은 매의 눈을 소유한 분이셨다. 아마 내 생애 처음으로 구상 작품을 그리는 미술 시간이었을 거다. 내 작품은 줄넘기 하는 사람이었다. 내 눈에는 좋았다. 뿌듯해서 잘 보이게 밀어놨더니 매의 눈 담임이 내 자질을 한눈에 알아보셨다. 아이고, 이것도 그림이라고. 나는 그날로 미술계와 맺지도 않은 인연을 끊었다. 인생의 낭비를 단 한마디 말로 막아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 선생님인가.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진다. 나쁘지 않은 그림이 우리 집에 들어온 며칠 후 술 한잔 하겠다고 온 친구가 그림을 보고는 탄성을 질렀다. 이야, 그림 좋다. 나는 얼른 대답했다. 그렇지? 만약 친구가 반대로 얘기했다면 나는 10중 8구 이랬을 거다. 그렇지? 확인을 위해 다른 친구가 불려왔다. 그 친구의 반응도 똑같았다. 나는 숨을 골랐다. 일단은 명작이다. 적어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자면, 말하자면 민주적인 명작? 갈수록 그림에 윤기가 흘렀다. 잠시 후 또 한 사람이 왔다. 그림에 비교적 조예가 깊은 선배였다. 술이 두어 순배 돌았을 무렵 나는 헛기침을 했다. 형, 좋은 그림 하나 얻었는데 한번 봐주셔. 대화에 열중하느라 선배가 못 들었다. 이거 징조가 안 좋은데? 다시. 형, 괜찮은 그림 있는데 보실래? 또 못 들었다. 자신감이 현저히 떨어졌다. 아무래도 앞에 두 친구와는 달리 선배는 비교적 매의 눈이었으니까.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한 목소리가 문득 떠올라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이고, 이것도 그림이라고. 이럴 땐 줄타기다. 형, 썩 나쁘지 않은 그림이 굴러들어왔는데
한번 보시던지. 이번에는 들었다. 그림을 보는 선배의 눈이 가늘어졌다가 커졌다. 오, 좋다. 정말? 좋아. 감각이 아주 좋다. 최근에 본 작품들 중에 손꼽을 만해. 만장일치다. 화백회의에 내놓고 싶은 명작이다. 어디? 다시 그림을 보는데 그림의 요소가 빛났고 후광까지 드리웠다. 마음이 구름을 탔다. 요새 친구들한테 너무 얻어만 먹었어. 한번 쏠 때도 됐다. 뭐가 좋을까? 삼겹살? 돼지갈비? 에이, 명작의 소유자가 쫀쫀하게. 한우 등심으로 하자. 그리고 2차는 공익적으로 시작된 욕심이 사적인 영역으로 옮아가며 슬슬 자랐다. 도배를 새로 해야 되는데 싱크대도 바꿔야 하고. 아니다. 아예 새 집으로 이사를 가버리자, 이참에. 그렇게 슬슬 꿈을 키워가는데 선배가 제동을 걸었다. 인간 평론에도 능한 분인지라 내 생각을 꿰뚫어 본 모양이다. 근데 이게 돈이 되는 건 쉽지 않아. 형, 그게 무슨 소리야? 먼저 그 친구가 화가가 돼야지. 프로 화가. 아, 그래? 설득해 봐야지. 할 수 있을 거야. 할걸? 프로 화가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취미로 그린 것도 이 정도인데 조금 다그치면 인정받는 거야 뭐. 채찍이나 인두 같은 거 준비해두지 뭐. 쓰고 싶지는 않지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도 차분히 경력을 쌓아야 하고. 언제까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인정받을 때까지. 뭐? 도배 상태도 싱크대도 엉망인 이 집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라고? 갑자기 40여 년 전에 관계를 단절한 미술계의 환멸이 들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닌 정도가 아니야. 진짜 말도 안 돼. 뭐가? 그렇잖아요. 그림이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누가 그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노래가 좋으면 좋은 거지. 비틀즈가 만들면 명작이고 크라잉넛이 만들면 거지 깡깽인가? 축구에서 골 넣으면 다 한 골이지. 넣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2골 되고 3골 되고 그래요? 이게 말이 돼요? 내가 그런 거 아닌데? 진짜 웃겨. 무슨 그림에 계급장을 붙여놓고 난리야. 누가 그리면 점 하나만 찍어도 몇십억. 초짜가 그리면 입이 딱 벌어지는 그림도 몇만 원.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얘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래? 흥분은 누가 흥분을 해요? 내가 지금 싱크대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싱크대라니. 싱크대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형은 사람을 뭘로 보고. 다시 두어 순배의 술이 돌았을 때 이제 불쾌해진 얼굴로 선배가 말했다. 저 그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어떻게? 화가가 일찍 죽으면? 그때 나는 명작의 소유주가 되는 걸 완전히 포기했다. 명작이라는 건 참 힘들구나. 사람이 얼른 죽기를 바라야 한다니. 명작의 조건은 참 비양심적인 것이로구나. 됐다. 싱크대는 싱크대고 그림은 그림이지. 화가가 일찍 죽어야 한다니. 거기까지는 바라지 말자. 저절로 그렇게 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오해의 진화. 그 정육점은 2년 전에 생겼다. 그때부터 그 집에 일주일에 한 번쯤은 간다.
손님이 줄을 서는 집은 아니다. 사장 혼자 멍하니 있을 때가 훨씬 많다. 나도 정육점 사장도 말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대개 필요한 대화만 나눈다. 개업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사장이 물었다. 요리를 직접 하세요?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전부였다. 대략 반년의 시간이 흘러왔다. 진열장의 고개를 살피는데 사장이 말했다. 요리를 잘하시나 봐요? 아니요, 그렇게 얼버무리는데 사장이 돼지 등뼈를 내밀었다. 서비스입니다. 이건 푹 삶아서. 사장이 뭔가 요리법을 설명하려다 입을 닫았다. 그리곤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잘하시는 분한테 제가 괜히...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갔다. 엊그제 일이다. 고기를 골라 계산을 하는데 사장이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요리를 잘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만 지었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을 통해 내 요리 실력이 진화하고 있다. 운명. 자신의 운명을 언제 알게 될까? 그게 나타나자마자 너는 내 운명 하면서 끌어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돌아보고 나서야 깨닫는 것 같다. 짝을 만날 때도 그렇지만 이를 만날 때도 그렇다. 본인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가는 이들을 꽤 많이 봤다. 별 생각 없이 우연히 임시로 잠깐 발을 디뎠다가 그걸 평생의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다. 나도 크게 보면 그런 경우에 속하는 것 같다. 나는 문학 청년이 아니었다. 학창시절엔 글을 써본 적이 없다. 엄마 따라 5일장이나 7일장은 가끔 갔지만 100일장엔 나가본 적도 없다. 내가 글로 평가를 받아본 최초의 경험은 연애 편지라는 걸 썼을 때다. 편지를 받은 여자친구는 놀란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이게 진짜 대학생이 쓴 글이라고? 그때 나는 절필을 선언했다. 글을 써본 적도 없으면서 절필을 선언한 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동양 최초이지 싶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동안 놀았다. 마냥 놀기만 하자니 힘들었다. 그래서 한동안 쉬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가니 또 놀고 싶어졌다. 그 무렵이 되자 나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저놈 저렇게 놀다가 평생 노는데. 물론 절필 선언과는 무관했다.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딱히 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일도 없었다. 무기력했고 무책임했고 무엇보다 이력서에 붙일 증명사진이 없었다. 대개 졸업 앨범에 올릴 사진을 찍고 그걸 이런저런 용도로 활용하는데 나는 일찌감치 교문처에 가서 앨범비를 찾아 술을 먹어버렸다. 닭이 없는 걸 아는데 알은 낳아서 뭐하게? 그런 심정으로 증명사진을 안 찍었다. 그렇게 놀다 쉬다를 반복하는데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다. 모 월간지에서 기자를 뽑는데 지원해봐라.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고 면접이나 보라는 거였다. 하드랜 일이라면 또 몰라. 쓴 적도 없이 절필한 놈한테 기자라니.
농담이려니 생각했는데 선배는 의외로 진지했다. 딱히 거절할 명분이 없어서 그런다고 했고, 며칠 후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잡지사로 찾아갔다. 면접날이라고 해서 긴장한 얼굴들을 만나리라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지원자는 나 하나였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편집장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악수를 나누면서 편집장이 말했다. 인상이 좋으시네. 반가워요. 같이 일해봅시다. 탈락할 자신감이 충만했었는데 단숨에 맥이 탁 풀렸다. 무슨 이런 면접이 다 있담. 연기자나 얼굴 마담이 아니라 기자를 뽑는 거라며. 인상이 채용의 유일한 기준이라니 이게 말이 돼? 사실은 제가 무슨 잡지인지도 잘 모르고 왔는데요. 내가 솔직히 털어놓자 편집장이 나를 빈 책상으로 안내했다. 그 위에 10여 권의 과오로를 올려놓으면서 편집장이 말했다. 오늘부터 여기가 최 기자 자리야. 쭉 훑어봐. 보면 알 거야. 백수 생활이 이렇게 마감되는 건가? 아쉬웠던 건 아니고 어쩐지 허무했다. 10분 정도 잡지를 살피고 있는데 편집장이 불렀다. 편집 회의에 들어오라는 거였다. 뭐? 이봐. 나는 아직 이게 무슨 잡지인지도 모른다고. 나는 그런 뜻을 담아 잡지를 들어보였지만 편집장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여섯 명의 기자들이 격론을 벌였고 그날쯤이 되자 꺼다 놓은 보릿자루한테도 제법 큰 꼭지가 맡겨졌다. 그리고 점심시간. 주로 여성인 선배 기자들이 조촐한 환영연을 열어줬다. 선배들한테 밥을 얻어먹고 나자 기자로서의 사명감이랄지 소명의식이랄지 뭐 그런 마음이 마구 솟아났다. 아, 그렇구나. 오늘부터 나는 기자로구나. 그때 그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게 운명이라는 건가? 사장은 만나봤어요?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데 내 또래로 보이는 선배가 물었다. 사장? 나는 그녀 말을 듣기 전까지는 편집장이 잡지사의 우두머리인 줄 알았다. 사장이라는 자리가 있다는 건 생각도 안 해봤다. 어쨌거나 사장님은 아직 못 배웠다고 하니 선배가 속삭였다. 그럼 조금 이따 보겠네. 별로 좋은 인간은 아니고 완전 꼰대. 그냥 네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해요. 남의 말 듣는 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났을까? 사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들어와서는 휭 바람 소리를 내며 예상대로 사장실로 들어갔다. 편집장이 내 넥타이를 바로 잡아주며 말했다. 조금 있다가 사장님 면접 들어갈 거야. 그냥 요식 절차니까 긴장할 건 없고 질문 같은 거 하지 말고 무조건 잘할 수 있다 그러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만. 과묵한 직원을 좋아하시니까. 그때 처음으로 긴장했던 것 같다. 나는 예상 질문들과 모범 답안들을 떠올리며 시간을 보냈다. 예, 기자는 필생의 꿈입니다. 그럼요. 본 잡지는 창간호부터 빠짐없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름다운 잡지에 함께하게 되어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도록 사장은 나를 부르지 않았다. 시간이 지체되자 슬슬 긴장이 풀렸다. 나는 잡지에 어울리는 기사들도 생각해보고 잡지의 새로운 편집 방향에 대해서 고민도 하면서 기자이자 신입 직원으로서의 신분에 젖어들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사장실 문이 열리더니 예상대로 사장이 나왔다. 그리고는 휑하니
가버렸다. 뜻밖의 행위여서 나도 저 구석에 있는 편집장한테 휑하니 가서 물었다. 면접은 언제죠? 그 평범한 질문에 편집장은 꽤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 내가 말을 안 했나? 이거 어쩌지? 사장님이 다른 유능한 친구를 뽑아놨다네. 반나절짜리 기자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다. 대한민국 언론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결론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무실을 나서는 내 걸음이 썩 가벼울 수는 없었다.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화로 알린 터여서 그냥 집에 가기가 뭐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소주 한두 병쯤 마실 돈이 손에 잡혔다. 마침 국밥집 앞이었다. 그 너머로 소주 한 병쯤은 더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허름한 식당이 보였다. 하지만 어쩐지 국밥이 끌려서 국밥집으로 들어갔다. 거기에 내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까지는 까맣게 모르는 채로.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한산했는데 하필 자리를 잡고 보니 TV 앞이었다. 나는 혼밥도 혼술도 TV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날은 그걸 한꺼번에 하고 있었다. 사실 TV가 눈에 들어왔던 건 아니었다. 그때 나는 잡지사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와는 조금 다른 인간이 되어 있었다. 내 인생의 향방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술도 밥도 반쯤 비워냈을 때 문득 TV에서 떠들어대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눈을 들어보니 화면에 모 방송사의 로고가 흘렀고 가만 지켜보니 코미디 작가를 공채한다는 광고였다. 원고 마감이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 길로 컴퓨터가 있는 선배 집으로 쳐들어가서 무작정 자판을 두들겨댔다. 내 머리와 손이 그렇게 움직인 건 아니고 허탈이, 분노가, 그리고 그제야 생겨난 절박함이 그렇게 한 것 같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제법 두툼한 원고 뭉치가 내 앞에 놓여 있었다. 마감은 그날 오후였다. 아직 시간이 꽤 남아 있었다. 내가 뭘 쓴 건가? 밤새 바보짓을 한 건 아닌가?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들춰봤다. 그럭저럭 봐줄만 했다. 솔직히 몇몇 대목에선 혼자 킥킥거렸다. 전날 점심시간 이후 처음으로 긍정적인 인간이 됐다. 이걸 안 뽑으면 대한민국 코미디의 미래는 암울한 거네. 그때 또 그 생각이 들었다. 이게 바로 내 운명이구나. 그로부터 며칠 후 결과 발표 예정일을 열흘쯤 앞둔 어느 날 전화벨이 울리기에 받았더니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방송사 PD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두근거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지만 평소보다 박동이 훨씬 컸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다소 엉뚱했다. 내가 원고를 보낸 곳은 예능국인데 자신은 교양국 소속이라는 것이었다. 여차저차해서 내가 제출한 원고를 봤는데 자신이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같이 일해보면 어떠냐는 것이었다. 나는 그 즉시 콜을 했고 글과 관련한 내 경력은 그렇게 시작됐다. 가끔 생각해본다. 만약 그때 선배가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잡지사에 찾아가지 않았다면, 잡지사에서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았다면,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식당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하필 TV 앞에 앉지 않았다면,
무엇보다 내가 그렇게 절필을 하고 흥청망청 놀고 있지 않았다면 글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돌아보면 운명이라는 거 참 재밌다. 쇼타임. 최욱은 작. 도서출판 답. 우유. 국민학교 3학년에 올라가고 며칠 후에 조회 시간이었다. 환한 얼굴로 교실에 들어온 담임 선생님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우리 학교가 우유급식 시범학교로 선정됐다. 좋지? 우리들은 모두 우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리고 잠잠해졌을 때 똘똘하기로 소문난 여자애가 물었다. 선생님, 그게 뭔데요? 그러자 담임이 빙긋 웃고는 또박또박 말했다. 우리 학교가 우유 있지, 우유. 그거 급식 시범학교로 뽑혔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이들이 굳은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담임은 너희들이 우유를 매일 먹게 되는 거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아이들이 진짜로 흥분하기 시작했다. 와, 우유를 매일 먹게 되다니. 와, 물론 그때도 시중엔 우유 배달 제도가 있었다. 당연히 집에서 우유를 먹는 아이들이 있었다. 남의 집에 배달된 우유를 슬쩍 해서 먹는 아이들도 없진 않았다. 하지만 이쪽도 저쪽도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물에 타먹는 가루 우유 말고는 먹어본 기억이 없었다. 그날부터 두근두근 설렘이 시작됐다. 학교를 오가고 오전 수업을 듣고 도시락을 먹고 운동장으로 뛰쳐나갔다가 다시 오후 수업에 임하고 그 숨가쁜 일정 사이사이로 문득문득 우유가 떠올랐다. 와, 우유를 매일 먹게 되다니. 와. 그런데 며칠 후 아버지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우리 이사 간다. 이사만이 아니라 전학도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날짜를 따져보니 우유 급식이 시작되기 하루 전이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아, 나도 모르게 단말마에 가까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이상은 내색하지 않았다. 나는 감정, 특히 욕망을 드러내는데 서투르다. 그 이전부터 그랬다. 아마 2도를 넘긴 이후로 줄곧 그랬던 것 같다. 게다가 이사는 이미 확정됐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그렇다고는 해도 몹시 우울한 날들이었다. 학교엔 2 부류의 인간이 존재했다. 우유를 매일 먹을 수 있는 인간들, 그리고 나. 처음엔
그들이 부러웠지만 이내 미워졌다. 마치 그들이 모의해서 나를 쫓아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혼자서 전교생을 상대하자니 기를 쓰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니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미움이 더 커졌다.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아버지가 전학수속을 하는 동안 나는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아쉽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하지만 교문을 나서는데 느닷없이 심장이 덜컥거렸다.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다. 하루만 기다리면 우유를 먹을 수 있는데 매일 먹기는커녕 우유 맛도 못 보고 학교를 나와야 하다니. 당장이라도 다시 뛰어들어가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 있고 싶었다. 우유를 먹어볼 수 있는 날까지만이라도. 모퉁이를 돌아 학교가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갑자기 세상이 흐려졌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그걸 닦지 않고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아버지는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보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보기를 바랐다. 내 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세상이 싫었고 우유가 원망스러웠다. 우유를 알기 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갑자기 울음이 소리로 터져 나왔다. 아버지가 낌새를 채고 다가왔다. 나는 아버지가 묻기도 전에 꺽꺽거리며 내가 울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토해냈다. 학교가 우유 시범 급식 지정학교. 아버지가 용케 알아들었다. 우유 먹고 싶어서 그래?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려고 했다. 하지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어서 그만 세로로 젖고 말았다. 야, 그렇게 먹고 싶으면 말을 하지. 마침 주변에 가게가 있었다. 아버지는 당장에 그리로 갈 듯 하더니 잠시 주저했다. 이윽고 아버지가 우유를 사주며 말했다. 야, 이거는 네 형이나 동생한테 말하면 안 된다. 우유는 제법 큰 병에 담겨 있었다. 마개를 따고 살짝 혀를 대보고는 놀라 자빠질 뻔했다. 우유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다. 나는 비릿하면서도 고소한 그 맛에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다. 병 주둥이에 입을 댄 채 보이지도 않는 학교를 돌아보았다. 전교생에 대한 미움과 질투가 다시 솟구쳤다. 이 나쁜 놈들. 이렇게 맛있는 우유를 자기들끼리만 매일 마시다니. 저녁이 되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배가 꾸르륵거리더니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뱃속에서 거대한 물결이 생겨나는가 싶더니 목적지를 향해 맹렬하게 흘러갔다. 괄약근이 엄청난 속도로 수축됐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때 우리 집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학고방이었다. 불행하게도 화장실이 엄청나게 멀었고 길이 울퉁불퉁했다. 살펴가기엔 너무 급했고 안전하게 달리기엔 너무 어두워져 있었다. 게다가 나는 아무 데서나 엉덩이를 까기엔 너무 점잖은 소년이었다. 밖으로 나서자마자 불길한 기운이 엄습했다. 나는 고도로 정신을 집중했다. 하지만 몇 걸음 옮기기도 전에 좋지 않은 예감의 법칙이 실현됐다. 허둥대다가 자빠졌고 동시에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나설 때보다 엄청 무거워진 팬티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3학년이나 되는 놈이 바지에 똥을 싸다니. 수치심과 혼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마당에서 서성대는데 엄마와 6살짜리 여동생이 나왔다. 나는 숨기고 싶었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불없는 마당은 캄캄했고 오염된 팬티는 비교적 멀쩡한 바지로 가려져 있었으니까. 하지만 엄마는 단숨에 귀신같이 알아챘다. 이게 무슨 냄새야? 내가 당황해서 주춤거리는 사이 여동생이 쪼르르 달려와서 소리쳤다. 엄마, 작은 오빠 똥 쌌어. 여동생을 때리고 싶었지만 손이 너무 더러웠다. 엉엉 서러운 울음이 터져나왔다. 엄마는 여동생을 얼른 방으로 들여보냈다. 나는 엄마가 나를 혼내려고 그러는 줄 알았다. 뜻밖에도 엄마는 나를 위로했고 더러운 엉덩이를 씻어줬고 새로운 팬티로 갈아입혔다. 그리고 엄마는 큰 탈이 난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나는 배시시 웃으면서 괜찮다고 엄마를 달래줬다. 그 순간 뱃속에서 전쟁이 재개됐다. 나는 즉시 화장실로, 이번에는 엄마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달려갔다. 하지만 서너 걸음도 못 가서 사고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뱃속에 남아있던 우유가 물처럼 줄줄 새버린 것이었다. 팬티만 입고 있어서 피해가 최소화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우유의 공격은 새벽녘 내가 팬티 없는 소년이 될 때까지 계속됐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 배에 살짝 힘을 주어 보니 물결의 흐름이 멈춰 있었다. 여유를 되찾자 갑자기 소름이 끼쳤다. 와, 우유를 매일 먹을 뻔했다니. 와, 갑자기 학교 아이들의 분류 방식이 바뀌었다. 매일 우유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가련한 아이들. 그리고 나. 매일매일 갈아입을 팬티 여러 장을 가방에 넣고 다닐 수백 명의 아이들을 생각하니 그렇게 측은할 수가 없었다. 며칠 후 이런저런 수속을 마치고 발걸음도 가볍게 새 학교로 가는데 문득 불안해졌다. 새 학교도 우유를 주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기차는 1시에 떠나네.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에 오른다. 오후 1시 정각에 출발하는 열차다. 열차에 오른 시간은 12시 52분. 평일 오후의 열차는 적막하다. 내 자리는 창가다. 창 밖으로 건너편 플랫폼에 정차한 열차가 보인다. 내 옆자리는 비어있다. 숨을 고른다. 지금부터 출발할 때까지가 제일 설레는 시간이다. 저 빈자리에 누가 앉을까? 기대를 밀치고 기억들이 떠오른다. 험상궂은 남자와 왕조 시대를 사는 노인. 애써 떨쳐내고 마음을 진정시킨다. 나쁘지 않아. 푹 잘 수 있으니까. 눈을 감는다. 이번엔 아름다운 이미지가 빈자리로 다가온다. 육감적이고 도발적이며 개방적이고 유머러스하며 지적이면서 동시에 백시스러운 미인. 완벽을 바라지 말자. 미인이면 된다. 턱수염이 있어도 상관없다. 콧수염만 없다면. 출발 시각이 다가온다. 나는 여전히 비어있는 옆자리를 흘끔거린다. 출발은 혼자인 채로가 좋다. 자리가 채워지는 건 늦을수록 좋다. 다음 역, 그 다음 역, 또 그 다음 역. 매번 실망하고
아쉬움을 뒤로 하고 조바심으로 새로운 역을 맞이하는 것이 그 한없이 연장되는 설렘이 좋다. 어쩌면 격렬하게 그리워만 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미인이 곁에 앉는다고 내가 뭘 어쩌겠는가. 차창에 비친 실루엣을 흘끔거리는 거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틀림없이 거기 있어줘서 고마웠단 소리도 못하고 떠나보내겠지. 그나저나 이상하다. 객차에 여전히 나 혼자다. 평일 점심때라고는 해도 너무 썰렁하다. 마침내 약속된 시간이다. 미동도 없이 열차가 뒤로 움직여 착각이다. 출발한 것은 건너편 플랫폼에 정차해 있던 열차다. 아련하게 영내 방송이 들려온다. 부산행 1시 KTX 열차 출발합니다. 저것은 내가 탔어야 할 열차다. 조용히 짐을 챙겨든다. 그리고 이제야 열차에 올라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을 거슬러 1시 15분 출발. 부산행 열차에서 내린다. 작은 생활형 교훈을 뇌리에 새긴다. 다음에는 열차 번호를 꼭 확인해야지. 명작의 조건. 어느 날 아내가 아마추어 화가로부터 그림을 선물 받았다. 내 눈에는 좋아 보였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는 명작이었다. 하지만 믿을 만한 눈은 따로 있다. 내 눈은 아니다. 그림 어떠냐고 아내가 묻길래 이렇게 대답했다. 나쁘지 않네. 뭐 늘 그런 식이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는다. 속으론 판단해도 섣불리 내놓지 않는다. 대개의 분야에서 그렇지만 그림에는 유난하다. 국민학교 1학년 때 담임은 매의 눈을 소유한 분이셨다. 아마 내 생애 처음으로 구상 작품을 그리는 미술 시간이었을 거다. 내 작품은 줄넘기 하는 사람이었다. 내 눈에는 좋았다. 뿌듯해서 잘 보이게 밀어놨더니 매의 눈 담임이 내 자질을 한눈에 알아보셨다. 아이고, 이것도 그림이라고. 나는 그날로 미술계와 맺지도 않은 인연을 끊었다. 인생의 낭비를 단 한마디 말로 막아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 선생님인가.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진다. 나쁘지 않은 그림이 우리 집에 들어온 며칠 후 술 한잔 하겠다고 온 친구가 그림을 보고는 탄성을 질렀다. 이야, 그림 좋다. 나는 얼른 대답했다. 그렇지? 만약 친구가 반대로 얘기했다면 나는 10중 8구 이랬을 거다. 그렇지? 확인을 위해 다른 친구가 불려왔다. 그 친구의 반응도 똑같았다. 나는 숨을 골랐다. 일단은 명작이다. 적어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자면, 말하자면 민주적인 명작? 갈수록 그림에 윤기가 흘렀다. 잠시 후 또 한 사람이 왔다. 그림에 비교적 조예가 깊은 선배였다. 술이 두어 순배 돌았을 무렵 나는 헛기침을 했다. 형, 좋은 그림 하나 얻었는데 한번 봐주셔. 대화에 열중하느라 선배가 못 들었다. 이거 징조가 안 좋은데? 다시. 형, 괜찮은 그림 있는데 보실래? 또 못 들었다.
자신감이 현저히 떨어졌다. 아무래도 앞에 두 친구와는 달리 선배는 비교적 매의 눈이었으니까.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한 목소리가 문득 떠올라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이고, 이것도 그림이라고. 이럴 땐 줄타기다. 형, 썩 나쁘지 않은 그림이 굴러들어왔는데 한번 보시던지. 이번에는 들었다. 그림을 보는 선배의 눈이 가늘어졌다가 커졌다. 오, 좋다. 정말? 좋아. 감각이 아주 좋다. 최근에 본 작품들 중에 손꼽을 만해. 만장일치다. 화백회의에 내놓고 싶은 명작이다. 어디. 다시 그림을 보는데 그림의 요소가 빛났고 후광까지 드리웠다. 마음이 구름을 탔다. 요새 친구들한테 너무 얻어만 먹었어. 한번 쏠 때도 됐다. 뭐가 좋을까? 삼겹살? 돼지갈비? 에이, 명작의 소유자가 쫀쫀하게. 한우 등심으로 하자. 그리고 2차는 공익적으로 시작된 욕심이 사적인 영역으로 옮아가며 슬슬 자랐다. 도배를 새로 해야 되는데 싱크대도 바꿔야 하고. 아니다, 아예 새 집으로 이사를 가버리자, 이참에. 그렇게 슬슬 꿈을 키워가는데 선배가 제동을 걸었다. 인간 평론에도 능한 분인지라 내 생각을 꿰뚫어 본 모양이다. 근데 이게 돈이 되는 건 쉽지 않아. 형, 그게 무슨 소리야? 먼저 그 친구가 화가가 돼야지. 프로 화가. 아, 그래? 설득해 봐야지. 할 수 있을 거야. 할걸? 프로 화가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취미로 그린 것도 이 정도인데 조금 다그치면 인정받는 거야 뭐. 채찍이나 인두 같은 거 준비해두지 뭐. 쓰고 싶지는 않지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도 차분히 경력을 쌓아야 하고. 언제까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인정받을 때까지. 뭐? 도배 상태도 싱크대도 엉망인 이 집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라고? 갑자기 40여 년 전에 관계를 단절한 미술계의 환멸이 들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닌 정도가 아니야. 진짜 말도 안 돼. 뭐가? 그렇잖아요. 그림이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누가 그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노래가 좋으면 좋은 거지. 비틀즈가 만들면 명작이고 크라잉넛이 만들면 거지 깡깽인가? 축구에서 골 넣으면 다 한 골이지. 넣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2골 되고 3골 되고 그래요? 이게 말이 돼요? 내가 그런 거 아닌데? 진짜 웃겨. 무슨 그림에 계급장을 붙여놓고 난리야. 누가 그리면 점 하나만 찍어도 몇십억, 초짜가 그리면 입이 딱 벌어지는 그림도 몇만 원.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얘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래? 흥분은 누가 흥분을 해요? 내가 지금 싱크대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요? 싱크대라니. 싱크대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형은 사람을 뭘로 보고. 다시 두어 순배의 술이 돌았을 때 이제 불쾌해진 얼굴로 선배가 말했다. 저 그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어떻게? 화가가 일찍 죽으면? 그때 나는 명작의 소유주가 되는 걸 완전히 포기했다. 명작이라는 건 참 힘들구나. 사람이 얼른 죽기를 바라야 한다니. 명작의 조건은 참 비양심적인 것이로구나. 됐다. 싱크대는 싱크대고 그림은 그림이지.
화가가 일찍 죽어야 한다니 거기까지는 바라지 말자. 저절로 그렇게 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오해의 진화. 그 정육점은 2년 전에 생겼다. 그때부터 그 집에 일주일에 한 번쯤은 간다. 손님이 줄을 서는 집은 아니다. 사장 혼자 멍하니 있을 때가 훨씬 많다. 나도 정육점 사장도 말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대개 필요한 대화만 나눈다. 개업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사장이 물었다. 요리를 직접 하세요?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전부였다. 대략 반년의 시간이 흘러왔다. 진열장의 고개를 살피는데 사장이 말했다. 요리를 잘하시나 봐요? 아니요, 그렇게 얼버무리는데 사장이 돼지 등뼈를 내밀었다. 서비스입니다. 이건 푹 삶아서. 사장이 뭔가 요리법을 설명하려다 입을 닫았다. 그리곤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잘하시는 분한테 제가 괜히.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갔다. 엊그제 일이다. 고기를 골라 계산을 하는데 사장이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요리를 잘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만 지었다.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을 통해 내 요리 실력이 진화하고 있다. 운명. 자신의 운명을 언제 알게 될까? 그게 나타나자마자 너는 내 운명 하면서 끌어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돌아보고 나서야 깨닫는 것 같다. 짝을 만날 때도 그렇지만 이를 만날 때도 그렇다. 본인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가는 이들을 꽤 많이 봤다. 별 생각 없이 우연히 임시로 잠깐 발을 디뎠다가 그걸 평생의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다. 나도 크게 보면 그런 경우에 속하는 것 같다. 나는 문학 청년이 아니었다. 학창시절엔 글을 써본 적이 없다. 엄마 따라 5일장이나 7일장은 가끔 갔지만 100일장엔 나가본 적도 없다. 내가 글로 평가를 받아본 최초의 경험은 연애 편지라는 걸 썼을 때다. 편지를 받은 여자친구는 놀란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이게 진짜 대학생이 쓴 글이라고? 와우. 그때 나는 절필을 선언했다. 글을 써본 적도 없으면서 절필을 선언한 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동양 최초이지 싶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동안 놀았다. 마냥 놀기만 하자니 힘들었다. 그래서 한동안 쉬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가니 또 놀고 싶어졌다. 그 무렵이 되자 나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저놈 저렇게 놀다가 평생 노는데. 물론 절필 선언과는 무관했다.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딱히 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일도 없었다. 무기력했고 무책임했고 무엇보다 이력서에 붙일 증명사진이 없었다. 대개 졸업 앨범에 올릴 사진을 찍고 그걸 이런저런 용도로 활용하는데 나는 일찌감치 교문처에 가서 앨범비를 찾아 술을 먹어버렸다. 닭이 없는 걸 아는데 알은 낳아서 뭐하게? 그런 심정으로
증명사진을 안 찍었다. 그렇게 놀다 쉬다를 반복하는데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다. 모 월간지에서 기자를 뽑는데 지원해봐라.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고 면접이나 보라는 거였다. 하드랜 일이라면 또 몰라. 쓴 적도 없이 절필한 놈한테 기자라니. 농담이려니 생각했는데 선배는 의외로 진지했다. 딱히 거절할 명분이 없어서 그런다고 했고 며칠 후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잡지사로 찾아갔다. 면접날이라고 해서 긴장한 얼굴들을 만나리라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지원자는 나 하나였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편집장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악수를 나누면서 편집장이 말했다. 인상이 좋으시네. 반가워요. 같이 일해봅시다. 탈락할 자신감이 충만했었는데 단숨에 맥이 탁 풀렸다. 무슨 이런 면접이 다 있담. 연기자나 얼굴 마담이 아니라 기자를 뽑는 거라며. 인상이 채용의 유일한 기준이라니 이게 말이 돼? 사실은 제가 무슨 잡지인지도 잘 모르고 왔는데요. 내가 솔직히 털어놓자 편집장이 나를 빈 책상으로 안내했다. 그 위에 10여 권의 과오로를 올려놓으면서 편집장이 말했다. 오늘부터 여기가 최 기자 자리야. 쭉 훑어봐. 보면 알 거야. 백수 생활이 이렇게 마감되는 건가? 아쉬웠던 건 아니고 어쩐지 허무했다. 10분 정도 잡지를 살피고 있는데 편집장이 불렀다. 편집 회의에 들어오라는 거였다. 뭐? 이봐. 나는 아직 이게 무슨 잡지인지도 모른다고. 나는 그런 뜻을 담아 잡지를 들어보였지만 편집장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여섯 명의 기자들이 경론을 벌였고 그날쯤이 되자 꺼다 놓은 보릿자루한테도 제법 큰 꼭지가 맡겨졌다. 그리고 점심시간. 주로 여성인 선배 기자들이 조촐한 환영연을 열어줬다. 선배들한테 밥을 얻어먹고 나자 기자로서의 사명감이랄지 소명의식이랄지 뭐 그런 마음이 마구 솟아났다. 아, 그렇구나. 오늘부터 나는 기자로구나. 그때 그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게 운명이라는 건가? 사장은 만나봤어요?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데 내 또래로 보이는 선배가 물었다. 사장? 나는 그녀 말을 듣기 전까지는 편집장이 잡지사의 우두머리인 줄 알았다. 사장이라는 자리가 있다는 건 생각도 안 해봤다. 어쨌거나 사장님은 아직 못 배웠다고 하니 선배가 속삭였다. 그럼 조금 이따 보겠네. 별로 좋은 인간은 아니고 완전 꼰대. 그냥 네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해요. 남의 말 듣는 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났을까? 사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들어와서는 휑 바람 소리를 내며 예상대로 사장실로 들어갔다. 편집장이 내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며 말했다. 조금 있다가 사장님 면접 들어갈 거야. 그냥 요식 절차니까 긴장할 건 없고 질문 같은 거 하지 말고 무조건 잘할 수 있다 그러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만. 과묵한 직원을 좋아하시니까. 그때 처음으로 긴장했던 것 같다. 나는 예상 질문들과 모범 답안들을 떠올리며 시간을 보냈다. 예, 기자는 필생의 꿈입니다. 그럼요. 본 잡지는 창간호부터 빠짐없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름다운 잡지에 함께하게 되어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도록 사장은 나를 부르지 않았다. 시간이 지체되자 슬슬
긴장이 풀렸다. 나는 잡지에 어울리는 기사들도 생각해보고 잡지의 새로운 편집 방향에 대해서 고민도 하면서 기자이자 신입 직원으로서의 신분에 젖어들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사장실 문이 열리더니 예상대로 사장이 나왔다. 그리고는 휑하니 가버렸다. 뜻밖의 행위여서 나도 저 구석에 있는 편집장한테 휑하니 가서 물었다. 면접은 언제죠? 그 평범한 질문에 편집장은 꽤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말을 안 했나? 이거 어쩌지? 사장님이 다른 유능한 친구를 뽑아놨다네. 반나절짜리 기자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다. 대한민국 언론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결론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무실을 나서는 내 걸음이 썩 가벼울 수는 없었다.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화로 알린 터여서 그냥 집에 가기가 뭐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소주 한두 병쯤 마실 돈이 손에 잡혔다. 마침 국밥집 앞이었다. 그 너머로 소주 한 병쯤은 더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허름한 식당이 보였다. 하지만 어쩐지 국밥이 끌려서 국밥집으로 들어갔다. 거기에 내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까지는 까맣게 모르는 채로.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한산했는데 하필 자리를 잡고 보니 TV 앞이었다. 나는 혼밥도 혼술도 TV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날은 그걸 한꺼번에 하고 있었다. 사실 TV가 눈에 들어왔던 건 아니었다. 그때 나는 잡지사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와는 조금 다른 인간이 되어 있었다. 내 인생의 향방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술도 밥도 반쯤 비워냈을 때 문득 TV에서 떠들어대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눈을 들어보니 화면에 모 방송사의 로고가 흘렀고 가만 지켜보니 코미디 작가를 공채한다는 광고였다. 원고 마감이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 길로 컴퓨터가 있는 선배 집으로 쳐들어가서 무작정 자판을 두들겨댔다. 내 머리와 손이 그렇게 움직인 건 아니고 허탈이, 분노가, 그리고 그제야 생겨난 절박함이 그렇게 한 것 같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제법 두툼한 원고 뭉치가 내 앞에 놓여 있었다. 마감은 그날 오후였다. 아직 시간이 꽤 남아 있었다. 내가 뭘 쓴 건가? 밤새 바보짓을 한 건 아닌가?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들춰봤다. 그럭저럭 봐줄만 했다. 솔직히 몇몇 대목에선 혼자 킥킥거렸다. 전날 점심시간 이후 처음으로 긍정적인 인간이 됐다. 이걸 안 뽑으면 대한민국 코미디의 미래는 암울한 거네. 그때 또 그 생각이 들었다. 이게 바로 내 운명이구나. 그로부터 며칠 후 결과 발표 예정일을 열흘쯤 앞둔 어느 날 전화벨이 울리기에 받았더니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방송사 PD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두근거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지만 평소보다 박동이 훨씬 컸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다소 엉뚱했다. 내가 원고를 보낸 곳은 예능국인데 자신은 교양국 소속이라는 것이었다. 여차저차해서 내가 제출한 원고를 봤는데 자신이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같이 일해보면 어떠냐는 것이었다. 나는 그 즉시 콜을 했고
글과 관련한 내 경력은 그렇게 시작됐다. 가끔 생각해본다. 만약 그때 선배가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잡지사에 찾아가지 않았다면, 잡지사에서 그런 대접을 받지 않았다면,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식당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하필 TV 앞에 앉지 않았다면, 무엇보다 내가 그렇게 절필을 하고 흥청망청 놀고 있지 않았다면, 글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돌아보면 운명이란 거